자, 우리 1주차 3차 시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요, 문화랑 예술에 대해서 그 정의와 분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한 목차인데요. 들어가는 말로 강의 시작하고요. 각 시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근대 문화와 예술을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번 차시 구성 내용은요.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각 시대별로 2차 시에 학습했던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과목은 현대문화와 예술이라는 교과목이죠. 그래서 이 현대라는 시대에 발전한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알아보아야 본격적인 학습이 진행이 될 때 이해가 편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직전 세대인 근대의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대의 정의를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라는 것은 크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해요. 또 이 시대의 구분은요. 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구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먼저 이 고대라는 건요. 선사시대, 즉 어떤 원시시대를 지나면서 경작을 시작하고 재배를 시작을 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타운을 형성을 했겠죠. 이 마을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요 시기를 우리가 고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리스 최초의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기원전 776년경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까지를 고대로 대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온 그 신들을 믿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에서 됐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국교로 카톨릭을 선포한다라고 선포를 했던 게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우리가 고대로 구분을 하는데 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세는요. 500년경부터 한 1500년경까지를 이르는데요. 사실 이 중세라는 개념은 18세기에 막 과학이 막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학자들이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하느님만 찾고 너무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기야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야만과 문명이 혼재해 있는 시기라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 문명적이면서도 야만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매달려서 헤브라이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뭐 이런 시대를 보고 우리가 중세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문화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양한 문화가 화려하게 발전하지는 못해서 문화적으로 봤을 땐 좀 암흑기에 가까운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후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세는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 초기까지를 우리가 대개는 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바로크랑 로코코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근대 문화 이전까지의 어떤 화려한 문화의 기틀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르네상스를 통한 헬레니즘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제가 중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느님만 찾아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은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을 꾸미는 데 치중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계속 사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문화, 즉 인문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문화 정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그 시작은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점점 북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전 유럽에 걸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점점 유행이 옆 동네로 전달이 되면서 이게 총 한 2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뭐 북쪽은 막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는데 남쪽은 막 바로크랑 로코코가 막 발달을 하고 뭐 이랬던 요런 시대를 보고 우리가 근세라고 부르는데 요때는 특히나 장식적인 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양식이 아주 풍부해졌다는 특성이 있죠. 자, 근대는요. 18세기 중엽에 증기기관차가 개발되면서 시작된 어떤 산업혁명 시기부터 오늘날 현대 직전까지를 우리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모든 지식에 적용을 하면서 전근대 사람들이 믿던 미신, 말하자면 뭐 타로카드 점이라든가 아니면 점성술이라든가 수정구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말소가 되는 계기가 되면서 기계의 발명으로 다양한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언제를 의미를 하냐면요. 20세기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를 바로 우리가 현대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그 찬란하게 만들어진 유럽의 문명이 좀 고전으로 치부가 되고요. 미국 문화가 급격하게 도약을 하고 또 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문화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우리 요즘 그렇게 살고 있죠. 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범세계화를 통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각 시대별로 문화와 예술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고대라는 건요, 오리엔트, 즉 동방권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방권은요, 아시아가 아니고요, 아랍 지역이나 이집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동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방권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동방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고, 알프스 이남 지역의 문화가 독특하게 또 발달을 하기도 해요. 알프스 이남이라는 건요, 그리스랑 로마를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먼저 문명사회를 구축했던 이집트나 그런 아랍권 지역의 문화를 그리스 로마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서구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왕을 찬양을 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왕을 찬양을 해야 되니까 왕은 신과 같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벽화나 조각, 회화가 발전을 했고요. 평면적이고 굉장히 왕을 장식해야 되니까 화려한 색조가 특징이에요. 이후 그리스에서는요, 고전적,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서양 미술의 양식을 정립을 했는데요. 특히 그리스 미술은요,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 미술은 시기에 따라서 아카이क 미술, 뭐 클래식 미술, 헬레니즘 미술로 발전을 하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로마 미술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죠. 또 특히 고대 오리엔트 쪽의 음악이 서양 음악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랑은 대조적으로 그리스 음악은요, 서양 음악 그 자체가 됩니다. 또 그리스 사람들한테 음악은 가장 대중적인 예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오늘날에도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뭐 리라나 키타라 같은 악기가 발명이 돼서 유행이 되기도 했고, 음악의 원리에 숫자를 적용해서 음악을 분류하고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이집트에 있는 벽화인데요. 보시다시피 신이, 날개 달린 사람이 신이에요. 이 신이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왕인데, 왕과 신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면서 이 사람들을 장식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기 위해서 명도랑 채도가 높아서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쨍한 칼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이 그리스의 그 머리에 쓴 투구예요. 이 투구인데, 이 청동기 시대의 작품인데, 굉장히 직선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많이 주는 아카이क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클래식 미술, 헬레니즘 미술로 이어지는 어떤 그리스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리스에서는요, 회화보단 조각이 훨씬 어떤 상위 개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 조각에서 보면 사람들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옷에 저 유려한 장식적인 걸 표현을 하는 놀라운 기술을 보이기도 했지요. 마지막에 보시는 사진은요, 그리스 음악의 리라라는 그런 악기인데요. 오늘날 하프의 어떤 원료가 된 악기이기도 해요. 제가 좀 아까 이 안에서 키타라라는 악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키타라라는 악기는 요즘 우리의 기타의 어떤 원형인 모체가 되는 그런 악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세 문화로 넘어갈 건데요. 중세는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 중심으로 기독교의 질서 아래서 그 전세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었던 어떤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사상이 많이 쇠퇴를 하고 신학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을 낮추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으니까 하느님만이 모든 절대 권력이고 하느님만이 대단한 것이라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는 게 중세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면서 될 때쯤 해가지고 게르만족이 막 위에서부터 물밀듯이 내려왔단 말이죠. 게르만 민족이라는 건 오늘날 독일 민족의 어떤 조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막 쳐들어오는 세력들도 있고, 게다가 날씨는 너무 춥고 음습하고 이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져서 로마 제국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이민을 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민족 전체가 죽도록 내려오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보고 이 서구 유럽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단했던 로마도 이렇게 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망하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폐쇄적으로 지역적인 아주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가톨릭 중심의 문화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톨릭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살았던 성전인 도시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해가지고 십자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물자랑 군인을 수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몰락을 맞게 되는 중세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활자 인쇄술이 늦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융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높은 분들은 글씨를 보고 라틴어를 사용을 했는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라틴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글자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글자를 써서 무엇하리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책을 만들 때는요 필사라 그래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베껴서 책을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성경을 읽힐 수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연극으로 표현을 하고 노래로 표현을 하는 문화가 융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는요 로마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하느님의 장엄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딕 양식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양식들을 통한 성당 같은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 성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조각물이 왜냐면 벽면에 붙여야 되거든. 성인이 어떻게 생겼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조각물을 부착하는 것 때문에 조각이 발전을 했고요. 또 이 성당 안에 벽화 그러니까 벽지도 없으니까요. 벽화를 만들기 위해서 회화가 다양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 동로마 시대를 통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동로마가 뭐냐면요. 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황이라든가 돈 많은 귀족들이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예 그냥 도시가 낡은 것 같으니까 도시를 이사를 해서 딴 동네를 가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랍 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다 함께 이사를 가면서 여기가 동쪽에 있는 로마다 이러면서 동로마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동로마는 뭐 어쨌든 교황이나 귀족들이 가버렸으니까 돈이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화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화라는 건 이제 그 성당의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려하게 비잔틴 미술이 부흥을 했고요. 서유럽 전역에는 성경을 표현하는 미술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또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요. 초기에는 음악이 이교도적이라는 이유를 배격을 했는데요. 찬양과 찬미를 보다 세속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교회 음악이 점차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악기라는 건 불경스러운 거고 여자도 불경스러운 거기 때문에 오로지 남자의 목소리만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단선율로 반주도 없이 혼자 고요하게 부르는 그런 그레고리오 성가가 발전을 했고요. 전래음악이라는 건 미사를 드릴 때 뭐 기도문이라든가 축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전래라고 부르는데 이 전래에 음을 붙여서 전래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미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평신도들이 문맹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교리나 뭐 이런 걸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연극을 진행을 하고 전래극이라는 명칭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또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런 시기에 맞춰서 기적극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교회가 주창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덕극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히 10세기부터는 이 전래음악이 곁들여져서 뮤지컬의 초기 형태가 형성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세 문화에는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로마네스크의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이탈리아 피사 지역에 있는 대성당이에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어떤 신전들처럼 큰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인데요. 자, 2번 사진 보시면요. 이 2번 사진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내부예요. 내부 회랑의 어떤 천정인데요. 보는 것과 같이 둥글고, 둥글둥글하면서, 단단한 벽면 구조를 가진 이런 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 즉 로마에서 사용한 그런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독일 쾰른에 있는 대성당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구해온 이 사진의 출처에서 이 석양을 바탕으로 쾰른 성당을 찍어서 안 그래도 고딕 양식이 뾰족하고 첨탑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뻘건 하늘이랑 같이 있어서 약간 무섭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딕 양식은요 뾰족뾰족한 첨탑 형태랑 높은 천장고 그다음에 석조 기둥의 높고 웅장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식이었는데 이거는 고딕 양식의 내부예요. 내부인데 이 천정이 굉장히 높고 돌로 끝도 없이 뾰족하게 쌓아 올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높고 이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근엄함과 하나님의 대단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번에 보시는 사진은요. 프랑스에 있는 사르트르 대성당에 있는 천정에 있는 유리창이에요. 근데 이게 어 모자이크나 타일을 가지고 만든 그런 건축 양식, 그 고딕 성당을 장식하는 내부 양식인데요. 요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왜 유리에다 색칠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햇빛이 비추면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관통을 해서 성당 내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게 성당 안으로 쫙 들어오게 하면서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날로 치자면 약간 그 사이키 조명 같은 뭐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성당 벽면을 장식했던 조각물이에요. 뭐 성인들과 천사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중세 시대에 있는 회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시온의 화파라는 그림 화풍인데, 시모네 마르틴이라는 작가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였어요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그 장면인데요. 내용이 성스러우니까 화려하고 대단하게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림이. 그래서 금색으로 이 그림을 장식을 하고, 얼굴빛이 저렇게 색깔이 안 좋은 건요, 뭐 더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당시에 염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의 살색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요 보시는 사진은 비잔틴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색색의 돌을 박아 넣어서 만든 모자이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비잔틴 회화의 모자이크 작품인데, 성전, 즉 성당 안을 장식한 천장화예요. 그러니까 색깔로 칠해져 있는 돌을 하나하나 일일이 갖다 붙여가지고 저런 그림의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천정에 저런 천사들이랑 성인이 앉아 있으니까 성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장중하고 약간 조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벽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은요, 성당에서 사람들한테 이 연극으로 그 성경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판화로 만든 거고요. 요 그림은요, 이제 어떤 귀족들에게 성당에서 진행을 하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귀족네 집 앞마당에서 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당 사람들이 연극을 진행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위에 보시는 요 화면은 악보 같이 생겼죠. 이게 바로 그레고리안 성가의 악보인데요. 유튜브 같은데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 혼자 단선율로 어떤 기도문이나 이런 거를 음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근세 문화인데요. 근세 문화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자, 르네상스는요,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탈리아는요, 로마가 동로마로 가버리고 뭐 이런 다음에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한 어떤 왕국이 없었어요. 다 도시가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각 도시가 다 항구죠. 항구니까 물자가 배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걸 또 팔아서 딴 나라에 유럽 전역으로 또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중간상인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돈이 많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넘쳐나는 경제력으로 뭐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문화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경제력으로 예술가, 철학자, 인문학자, 수학자 등한테 후원이 되면서 아주 여유로운 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이 문화의 내용이요, 돈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 중심의,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옷을 장식하고 내 머리를 장식하고 내 침실을 장식하는 그런 양식이 어떤 장식적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르네상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조금 더 왕들이 자기들의 어떤 부를 과시를 하고 르네상스적인 취향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서 신미적 취향, 즉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그런 취향이 더 발전을 하면서 바로크나 로코코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 사조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게도요, 건축은 오히려 전 세대보다 뒤처지게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교황이나 왕이 백성들을 막 동원을 하면서 건축물을 막 짓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는 그냥 왕이 내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왕궁을 짓고 뭐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대 규모의 건축물이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은 전 세대에 비해서 크게 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대에 있었던 고딕 양식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벽면을 장식하고 뭐 하는 게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가들이 생각보다 일감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각이 자신들이 조각물을 만들고 귀족이나 왕의 집 앞마당을 장식하는 조각물을 팔아먹는 뭐 요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조각이 하나의 미술 장르로 독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화가 발전을 하는데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 회화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3차원과 원근법. 그전엔 굉장히 평면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 그림에 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형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제는 오히려 여전히 성서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그건 왜 그랬냐면요. 옆집 뒷집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여자를 그리면 사람들이 세상에 어쩌면 이런 걸 그릴 수가 있냐고 욕을 먹게 되니까 주제는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내용을 발췌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아프로디테나 이런 사람들은 옆집이나 뒷집 여자를 모델로 하면서 자 내가 성스러운 그림을 위해서 너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방법이 유행을 하면서 주제는 성서 중심인데 표현 방법은 굉장히 인간다운 표현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악은요. 오늘날의 음악적 기법을 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딱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음악 시대는요. 다성음악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소프라노, 알토, 뭐 베이스, 바리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부를 나누어서 함께 합창을 한 다성음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로크 시대는요.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바로크 시대에는요 오늘날 음악의 형식을 완성하게 되는 말하자면 뭐 이제 후렴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형식을 완성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바로크 시대이고요. 바로크 시대를 기점으로 이 기악곡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피아노나 이 파이프 오르간만이 중심이 아니라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이런 악기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들이 발전을 하면서 현대화된 오늘날의 음악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또 뭐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양식이 등장을 했고요. 교회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악이 발전을 했던 음악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학과 연극이 개화가 되어서 다양한 극작가 연극 무대가 상연이 되었으며 셰익스피어가 등장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보적이고 아주 대중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분야가 또 이 연극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극 공연을 열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 시기의 예술 작품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라고 합니다. 이 피에타상은요. 숨을 거둔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조각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도 잘 그렸지만 특히 조각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건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요. 이 조각가가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은요. 특히 섬세한 터치랑 굉장히 그 유려하고 곡선 같은 그런 형태로 세상에 저걸 돌을 일일이 다 쪼아내고 반질반질하게 윤인하게 이런 걸로 막 갈아내어서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2번 사진은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카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보았던 그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일단 여성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그냥 여성의 아름다움만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신화의 한 장면을 빌어서 비너스가 탄생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아주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사진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모나리자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유명한 건요. 뭐 모나리자가 아름답다거나 뭐 해서 이건 둘째 문제고요.
자, 모나리자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데 뒤에 있는 배경은 약간 뭉개져서 흐릿하게 보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포커스를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얼굴을 딱 이렇게 포커스를 딱 두면 그 얼굴만 또렷하고 나머지 배경은 약간 뿌옇게 되는 효과를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이 그림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배경이고 앞에는 사람이야 라는 굉장히 명확해졌죠. 그림상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원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로코코 시대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마담 퐁파두르의 초상화예요. 굉장히 장식적이고 사람은 둘째치고 이 옷의 무늬라든가 살결의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식적인 미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대중들이 즐겼던 연극 무대예요. 요즘도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 같은 데 보면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을 이렇게 마치 중세시대 연극처럼 이렇게 재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극 무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바로크 시대에 지어진 연극 무대인데요.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화려해서 이렇게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극이 진행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이 마지막 사진인데요. 근세 시대에 이 오페라 무대를 표현한 그림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키가 여기 가운데 까만 옷 입고 서 있는 여자는 뭔가 되게 높아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당시에 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 앉아 있는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배우의 표정이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정이나 이런 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키가 커 보이게 남학신 같은 걸 신고서는 공연을 했고 얼굴에는 가면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발전을 했던 베니스 같은 곳에 베니스의 가면이 유명한 이유는 오페라가 굉장히 다양하게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가면 문화가 몹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근대로 넘어갈 건데요. 근대라는 건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우리가 대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특히나 28세기 후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을 하는데, 민중이 왕과 귀족의 사치와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왕도 죽이고 귀족도 죽이고, 민중을 위한 국가를 형성하는 어떤 근대의 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비슷하게 유럽 각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산업혁명은 어떤 막 뭔가 대단한 데모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기계라는 거를 발명을 해내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발표를 하고, 사업장을 형성을 한 거죠. 공장처럼.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신흥 귀족층이 등장을 하면서 문화가 더 발전을 하고 또 당시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예술과 디자인 영역 모두에 영향을 주면서 전 분야가 함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술사조는요, 사회 현상과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예술사조가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프랑스 대혁명과 유럽 격변을 거치면서 직전 세대에 유행했던 바로크, 로코코 같이 그렇게 막 장식만을 추구한 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신고전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이 신고전주의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각지를 막 정복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신고전주의를 유럽 여기저기에 굉장히 유행을 빨리 시켰다고 합니다. 이 신고전주의는 옛날 한옛날에 있었던 그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고전주의 양식을 오늘날 조금 더 발전된 기술로 더 잘 만들었다. 라는 게 이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 양식은요, 건축물, 가구, 회화, 패션, 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이 이후에는 뭐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등으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분야가 개발이 되면서 예술사조의 등장이 이제 왜냐하면 기계가 발달을 하면서 단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말하자면 정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예술사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양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대 문화의 1번 사진은요. 지금 아직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는 오데온 극장이라고 하는데요. 18세기 중엽에 지어진 곳인데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봤었던 저 굵고 튼튼한 기둥과
약간 뭐랄까 고전미가 넘쳐 흐르는 그런 양식의 건축물이죠. 근데 뭐 사실 사진은 최근에 오데온 극장 사진이어서 앞쪽에 차가 막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18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 오늘날까지 극장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앵그르라는 작가가 그린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 보면은요. 이 여자가 앉아있는 침대의 면의 묘사는 그렇다 치고 이 여자의 살결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마치 사진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앵그르는요 고전주의 양식의 그 클래식함을 더하면서도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화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장 다비드라는 작가가 그린 흰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 그림 속의 여인이 입고 있는 저 옷이 저 네오클래시시즘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유행을 했던 당시의 패션이에요. 가슴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가슴까지 딱 붙고 가슴 아래서부터는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드레스의 형태인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드레스를 입고 이 위에 숄만 하나 살짝 걸치는 게 유행이었는데, 오늘날처럼 유행이라는 게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겨울 다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유행이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도 유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 얇은 옷에 숄만 걸치고서는 겨울을 맞이해 유럽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을 맞이하면 저 여자들이 너무 옷이 얇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감기가 아주 그냥 대단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 당시에 여자들이 폐렴으로 단체로 급사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사진은요. 낭만주의 시대에 제작된 프랑스의 화장대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요. 프랑스 낭만주의 박물관이라는 곳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의 유럽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개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근대 본격적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넘어드는 시기의 근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요.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 같이 과학 논리에 기반한 인문이나 뭐 물리학 같은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 전 시대에 개발된 전화, 통신, 전기 모터, 공장 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의 보급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19세기 중반부터는 사진이 발명이 되면서 그림이 사실적으로 이걸 묘사해야 되는 시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 작업으로 변환되면서 예술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공예 운동이나 또 아르누보 이런 미술공예 운동이나 아르누보 같은 건요. 기계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잃어가라는 반발심으로 일어난 운동인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특히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 그러니까 다양한 뭐 화장대라든가 가구라든가 아니면은 커튼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미술, 즉 디자인의 개념이 등장을 해서 전 생활용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음악에 있어서는 약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낭만주의나 고전주의 양식을 지나가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중심으로 많은 작곡가가 등장을 했고요. 뭐 쇼팽이라든가 슈만이라든가 이런 음악가들이 이 시기에 활약했던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로 넘어갈 때는요. 오페라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푸치니 같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죠. 자, 연극은요, 종래 연극이 이제 줄거리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제 작가나 연출가들에 의해서 조금 기존의 연극 형식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좀 시작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최초의 무성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영상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근대 문화, 18세기 후반부의 근대 문화를, 18세기 후반, 19세기의 근대 문화를 형성했던 예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바다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찰나에 대한 작가가 느끼는, 미술가가 느끼는 감정을 순식간에 휘리릭 하고 그려버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뭐랄까 그런 예술학회 같은 데서는요 신고전주의가 중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아까 앵그르 그림 같이 그런 사실적인 묘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모네 그림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 우산으로 찍어가 찢어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전시할 때 1000장 가까이 굉장히 높게 걸어야 했다는 그런 야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 2번 사진은요. 루이 블레리오라는 프랑스 항공 기술 개척자가 만들어가지고 1907년에 최초로 영국 해협을 횡단한 비행기 사진이고요. 자, 3번 사진은요. 프랑스의 드디옹 부통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최초로 증기 자동차를 탑승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 다음 사진은요. 미술공예 운동, 그러니까 기계화에 반발한 사람들이 이 실내를 장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양식을 만들겠다고 만들었던 미술공예 운동으로 등장한 실내 디자인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카페트라든가 뭐 쿠션이라든가 이 식물 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양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오르타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아르누보라는 말 자체가 아르누보, 그러니까 뉴 아트를 프랑스어로 읽은 게 아르누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인데 어떤 식의 새로운 예술이냐면 유기적이고 유려하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흐르는 듯한 곡선의 미학을 추구하는 게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아르누보는 전방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행을 만들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장식작품뿐만이 아니고요. 자, 요런 식의 일러스트와 여러분들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무하라는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인데요. 굉장히 아르누보 양식의 평면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그러면서도 장식적인 그런 그림의 일러스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특히 아르누보 시대는 장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금속 공예하고 또 유리 공예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이것들은 다 브로치나 머리핀 종류들인데요. 말했다시피 꽃이나 나비 같은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흐르는 곡선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마지막 사진은요. 아르누보 양식으로 제작이 된 계단과 이 난간의 어떤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난간을 굉장히 금속 공예를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이런 방식의 아르누보 형식은요. 현대의 시발점 1900년대 초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디자인 사조나 유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요. 각 시대에 따른 문화와 예술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각 시대별로 사회 분위기를 이해를 했고 각 시대별로 등장을 했던 건축, 미술, 음악, 연극 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봤어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현대의 전 세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을 했고요. 인류 문화와 시대별 가치에 따른 문화와 예술 학습 전의 배경 지식을 습득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1주차 3차 실수업은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퀴즈 열심히 풀도록 할게요. 자, 내일 2주차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